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팽성읍 고덕면 고덕동 원평동 신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근용 도의원입니다. 예, 전반기 도의원 생활 2년의 상임위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 정책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경력을 쭉 듣다가 저희가 귀가 쫑긋해지는 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셨다고요. 네. 이게 전반기 작년까지 활동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저희가 1년씩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1년씩이요? 예, 그래서 24년도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하시면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는 정말 개선이 꼭 돼야 된다,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느끼셨던 점이 있었다면요? 네, 기후위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네. 지난 6월 30일에 보면 출범한 경기도 기후도민 총회는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공론화 기후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직접 기후정책을 수기하고 제안하는 구조 자체가 민주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경기 아리백이라든지 일회용품 줄이기 및 다용기 사용 활성화, 그리고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기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도의 이런 정책들이 개별 정책들로 각자 도생처럼 운영되면서 정책이 따로 놀고 있는 구조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기술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연결되지 않거나 생활 실천 정책과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기반 교육이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기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는 단순한 정책을 여러 실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정책 간 연결 구조 설계와 현장 이행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직접 활동하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점 같아요. 기후 기술, 테크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이 연결이 네. 잘 안 되더라. 네네. 생활 실천 정책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게 지역 커뮤니티하고는 또 따로 돌아가더라. 그렇죠. 이게 다 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이 크게 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의원님께서는 또 11대 초선 의원이셨어요. 사회복지 전문가로 오래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민생의회에 나오시는 의원님들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셔서 네. 도의회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좀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TV에서 저희는 항상 국회만 바라보니까 도의회를 네. 생각을 못하니까. 네, 의원님은 어떤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또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시니까는 이런 점으로 나는 꼭 도의회에서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게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요? 네, 뭐 전문가로 자칭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쑥스러우시군요. 네. 저는 도의원 출마하기 전에는 네.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정치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거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분명히 역할은 다르지만은 이분들 혼자서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는 지역의 문제라든지 국가의 어떤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켜봐왔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팀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제가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복지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외계층과 약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마음이 컸고 네. 그리고 현장의 고민을 정책으로 바꾸고 싶다는 희망이 제 정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네. 하고 계시는 걸 텐데요. 네네. 그 교육 분야에서 의원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일까요? 예. 저는 학교의 공공성과 그리고 돌봄 그리고 교육 기능 강화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는 지역 사회와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학교가 지역 주민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의 실효성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고 교사들이 교육과 별개로 과중한 행정 업무와 그리고 책임에서 벗어나 오롯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단순히 교실안 교육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복지와 돌봄 정책에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하고 우연히 같이 타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서로 알고 있고 하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이불을 안 개는 것까지 선생님들한테 문자로 하소연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다른 부분까지도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예. 답변 잘못하면 또 학부형분들한테 그렇죠. 항의를 듣게 되고 하니까 네네. 이 감정 노동도 보통이 아니시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들이 나오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만드셨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말씀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에 대해서 고민한다와 연결이 된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한 일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제가 그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이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384회 정례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네. 이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좀 덜어주는 방안들을 제가 몇 가지를 담았어요. 우선 그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했고요. 네. 책임교사 한 명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모든 책임과 행정 업무가 특정 교사에게 몰리는 현실은 결국 교사도 학생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책임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 분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네. 학교 폭력 사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그리고 교사의 존엄성도 함께 지키는 그런 구조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역시 이제 교사들의 인권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게 많이 그럼요. 느껴지는데요. 네. 이것도 저는 정확하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교사분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를 부모들은 바라는데 이제 특히 가해 학생 쪽에서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거를 수사할 방법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 경찰이나 밖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네. 그거를 교사와 학교 안에서 다 수사하고 결정 내기를 바라는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근데 그것도 들어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한 걸 그때마다 계속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지금 현재 사실은 교권이 무너지는 네. 하나의 그 일종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선생님의 교권이 회복이 되고 예전처럼 스승이라는 그런 개념 아래서 어떤 그 권위가 선다면은 네. 충분히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아도 네. 예, 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일종의 우리가 뭐 그 강한 폭력이 아니라면 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크는 아이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다툼, 작은 이런 것들은. 갈등, 다툼은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교사가 개입하고 해결을 하는 거를 특히 이 피해자 그렇죠. 쪽에서는 좀 예. 원하지 않고 법적으로 어쨌든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저는 학교도 학생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지만은 가장 크게 좀 변해야 될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개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야 해결이 되죠.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육의 그 아이들 학교 성적이나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르치고 입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가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학교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또 의원님께서는 현장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민분들 그럼 뭐 지역에서 다니면서 만나시는 걸까요? 어디서 주로 보시고 만나면 주민들이 어떤 요청을 많이 할까요? 예,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정치는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회기 때 아닌 이상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보통 주민들께서 소통을 원하시는 소위 얘기하는 민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한테 연락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네. 예, 그럼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저는 장소 불문하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읍면동에는 행정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이 행정복지센터 안에는 여러 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분들이 그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그런 분들을 행정복지센터 가서 자주 만나 뵙고 소통하고 지역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생의 우리 일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시죠. 보면 이제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문제들을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뭐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에 대한 뭐 양육 돌봄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또 이런 안전 문제들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데는 뭐 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네. 뭐 어르신 돌봄 확대 문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된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그냥 민원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이 정책의 씨앗이다 생각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얘기 안에 정책의 씨앗이 있다. 아마 그래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님도 보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도의원은 딱히 타운홀 미팅을 하지 않아도 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인들을.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늘 만날 수 있죠. 네. 네네. 그래서 더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큰 직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들어본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중에서 의원님이 이거 정말 시급하다 하고 느끼신 게 있었다면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네. 어떤 경제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뭐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사실은 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생존을 가장 그렇죠. 큰 어려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네. 자영업자들 특히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 IMF보다 힘들다 이 예. 얘기를 1년 내내 지금 하고 네, 계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장바구니 물가 이런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이런 것들이 뭐 일부 계층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주 뭐 포괄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사실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이벤트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현황과 어떤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조율하는 게 전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모두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네. 저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처음엔 공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것에 더 필요한 만큼 지원이 가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깊이라든지 필요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른데 네. 진짜 민생 정치를 하려면은 평등이라는 말 아래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절실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더 많이 보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후하고 제가 연결지어서 한번 네, 생각을 네. 해봤어요. 민생과 이게 지금 현재 기후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도 이제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모두에게 같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정작 이 폭염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단열이 안 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런 유의 에너지 빈곤층들은 사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선별적이고 정밀한 복지를 원하고요. 그리고 기후하고 연결해서 특히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단열 리모델링 같은 것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뭐 냉방비 현재는 여름이니까 네, 네. 예, 냉방비 지원이라도 좀 바로 좀 해주면은 이게 기후복지 중심의 정밀한 민생 정책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우리 서민들의 삶에 좀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정책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도의원으로서 그런 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은 네. 조금이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팀 정치가 필요하다면은 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좀 바랍니다. 기후 약자들에게 선별적인 정밀하게 설계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저희가. 네. 네, 그게 의원님 생각하실 때 좀 이렇게 시급한 민생 정책이라고 그렇죠. 지금 봅니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의원님 지역구가 또 평택시, 평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인데요. 네네. 이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지역에서 의원님이 좀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을까요?
많죠. 아, 네. 네. 사실은 제 지역구가 5개 네. 5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핫한 데가 또 한 군데도 아니고 사실은 5군데. 예,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실 수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 예, 지금 이게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팽성읍과 연관이 돼 있는데 네. 팽성읍에는 미군 기지 중에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미군 기지 중에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미군 기지가 팽성읍에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미군 부대가 용산 기지도 그렇고 옮겨오면서 사실은 여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혜택을 받았던 도시가 이제 고덕동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덕동이 이 팽성의 아픔을 딛고서 고덕동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완공도 안 되고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모든 인프라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대중교통도 부족하고 주민 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현안들을 저 혼자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도의원이 돼서도 3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팽성읍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예, 세계 최대 단일 미군 기지가 예, 있네. 미군 기지라는 이름 아래 드리워진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 먹구름, 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주민들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 그다음에 원평동, 신평동은 평택하면은 사실은 여기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구두심으로 지금 평택역이 있고 평택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예전에 평택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슬럼화돼 가지고 너무나 큰 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네. 여기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옛 영광을 재현하는, 재현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네. 정말 평택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역사가 오랜 동네들이 지역구인 셈이네요. 네. 팽성읍이나 네. 원평동, 신평동. 네, 의원님께서 활발하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민생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민생의회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 이렇게 지역의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장에 있고 불평과 고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작은 변화가 모여서 진짜 행복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늘 도민과 함께 숨쉬는 김근용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이셨는데요. 저희가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김근용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이 있다면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평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